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하남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60대에 제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보고 현재는 제 또래 친구들과 인생 사막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네요. 흔히들 인생이 산막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 밑에 있을 때가 1막이면 결혼하고 2막이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모든 게 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제 인생이 있더라고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정말이지 저 하나 잘못되면 그 무엇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60대에 그걸 얼마나 처절하게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달았는지요.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아이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40년 정도를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식 일이라면 엄청 지극정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엄마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자식들도 적당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인생 문제 해결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게 맞다 싶어요. 그래야 어려울 때만 손 벌리고 지들 편할 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4세 결혼해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 아이들 교육에 완전히 올인해서 살았어요. 유치원부터 어디가 제일 좋은지 고르고 또 골라서 보냈고 피아노나 미술, 영어 공부는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앞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저의 하루 스케줄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차에 태워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고 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각자 태우고 다음 선생님에게 데려다주는 것이 주요 일과였어요.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교육열에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였죠. 남편은 큰아들이 아빠, 영어 캠프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니 돈을 내는 날까지 만들어 와서 아이 책상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미국으로 영어 캠프 가는 애들이 많던 시절도 아니었고 캠프 비용도 꽤 비쌀 때였지만 남편은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 두말 않고 돈을 만들어 왔네요.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 애들 하고 싶다는 거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데.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으니 제가 아이들 교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나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기 위해 남편은 회사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걸 누구도 몰랐죠. 그렇게 열심히 산 남편은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도 해서 누가 봐도 저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기반을 잘 만들어 놓고 퇴직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남편의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고 좀 투덜대기는 했어요. 소연이 대학원이나 유학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더 다녔어야지. 돈이라는 게 벌어놓으면 벌어놓을수록 좋은 거 몰라? 걱정하지 마. 나 괜찮은 투자처도 있고 아파트랑 건물 사놓은 걸로 애들 결혼시키고도 남으니까. 그러고 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여행 다니면서 편하고 즐겁게 살자고. 남편 말대로 저희는 아들들 회사 들어가고 막내딸이 첼로 유학을 다녀올 때까지 저희 부부는
아이들 돈 걱정 없이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렇게 애들 다 키우고 이제 결혼할 일만 남았다 싶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역이 수혁이도 회사도 다 좋은데 소연이도 대학교 강사로 나가니 이제 결혼은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우리 애들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살자고.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나 몰라라 해. 이제 지들이 아껴 쓰면서 돈 모아서 하라고 해. 물론 애들도 결혼 자금 모으겠지만 부모가 안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자립하는 게 어디 쉽겠어.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야. 참네. 당신도 애들 일이라면 지치지도 않는구만. 라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러다 첫째가 결혼할 때 남편하고 갈등을 겪게 됐는데요. 바로 집 문제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20평대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집은 쪽팔려서 안 된다고 30평대로 해달라고 조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봐도 큰아들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지혁아, 아빠 말씀 들어. 아파트를 안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신혼집으로 적당한 곳을 해준다는 거잖아. 24평이면 작지 않아? 두 식구 사는데 더 넓어서 뭐 하려고? 그건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좀 빠져. 엄마가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 나 20평대 아파트면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어. 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 몰라서 그래. 아니,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돈 아낄 일이야? 이 녀석,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리고 나한테 맡겨놨어? 아주 보따리 내놓으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구나. 너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 엄마 아빠도 그랬고.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꾸 엄마 아빠 젊을 때 이야기는 왜 해? 지금하고 그때하고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결혼하고 엄마 아빠 안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는 큰아들이 철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했지. 애가 인성이 덜 됐다고는 깨닫지 못했어요. 애가 서운하니까 막 나가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아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설득했죠. 지혁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큰아들이니 좀 더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좋은 일 앞두고 애 마음 상하게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여기까지만 애들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응? 그러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이 원하는 34평 아파트를 해줬네요. 그 둘째가 결혼할 때도 막내인 딸아이가 결혼할 때도 저희 부부는 조금씩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둘째는 저한테 대뜸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우리 아이 생기면 엄마가 키워줘야 돼. 우리 둘 다 바빠서 애 건사 못해. 도움 있으려면 돈 너무 많이 들고 엄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애 키워줘. 딸아이는 저한테 자기네 집 반찬을 다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나 요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주 들러서 음식 좀 해줘. 오빠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순한 걸로 해주고 소고기 꼭 넣어줘. 한우로 해줘야 돼.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전부터 저런 타령들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까지 결혼시키고 난 후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애들 지들이 알아서 결혼하게 내버려 둘걸. 이제 와서 후회가 되네. 지역이 아파트 해주니 수혁이랑 소연이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말이야. 애들이 어쩜 그렇게 나를 지네 집 일꾼으로 써먹을 생각만 하나 몰라. 어떻게 한 녀석도 나한테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지?
나 인생 잘못 살았나 봐. 그런 말 마. 당신처럼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애들 외에 헌신한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이 왜 인생을 잘못 살아? 그 녀석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 이제 살다가 보면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그럴 거야. 그때 되면 지들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일 거고. 애들이 그런 걸로 당신을 비난하지는 말라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진짜 재미있게 살아보자. 우리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누가 알겠어. 이제 그 녀석들 뭐 해달라고 해도 눈 딱 감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면서 살자고.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 이제 우리만을 위해서 인생 살자.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고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고 시골에 가서도 한 달씩 살아보면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 둘이 함께 쭉 이렇게 살자고 했었네요. 신혼 때보다도 더 둘만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산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피곤함을 느끼던 남편이 폐렴 진단을 받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노인 폐렴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며 입원을 권했어요. 남편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며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겠다고 했고요.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오늘 중에라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 가셔야 돼요. 제가 남편 잘 지켜보다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저 잠깐 장 보러 간 사이에 친구 만나겠다고 외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온 남편은 새벽에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서 제가 바로 119를 불렀네요. 혈액 검사와 CT 촬영 등등 여러 검사를 한 끝에 남편은 폐렴뿐만 아니라 심장 쪽 전해질 수치도 낮아서 자칫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빈혈도 심해서 수혈을 받아야 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는 펑펑 울었죠. 아니,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 상태를 모를 수가 있지?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제가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이런 건 일반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해질 수치나 빈혈은 환자 자신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으니까 진정하시고요. 너무 우시면 몸에 안 좋아요. 남편은 장에 출혈 부분이 있어서 빈혈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취해가는데 제가 그때 자식들한테 또 한 번 섭섭함을 느꼈네요. 아빠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한 녀석도 들여다보지 않는지요. 장출혈 때문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만 전화 한 번씩 하더니 병문안을 한 번 안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지혁아, 니들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아빠 아프신데 한 번을 안 와보니? 아니,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고 사위까지 있는 양반이 저렇게 외롭게 누워있어야 돼? 네가 모범을 보여야 수혁이 소연이도 오지 않겠어? 엄마, 아빠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 집사람 지금 임신 중이라 몸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이것저것 복잡해. 이제 회복 중이시니 태어나면 집으로 갈게. 정말 괘씸하더군요. 아빠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는지. 그나마 둘째 며느리가 잠깐 왔다 갔고 딸아이도 사위도 전화통화만 했지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나아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밤 다시 열이 오르더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고 그 말을 전하고 나서야 아이들이 병원에 오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그토록 지극정성 키운, 예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이쁘기만 했던 애들이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침이 밝기 전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계속 20년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둘이서 노년을 즐기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당신 먼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나 이제 애들도 싫어. 애들하고 있기도 싫어. 당신 아플 때 제대로 위로도 안 해준 녀석들 쳐다도 안 볼래. 나 외로워 여보. 우리 내년에는 스위스 가기로 했는데. 저는 새벽에 빈소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길고 긴 혼잣말을 했어요. 자식들은 다 잠들어 있을 때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유언장을 맡긴 법무법인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는 걸로 해놓았더군요. 만에 하나 제가 죽기 전 먼저 자식들에게 재산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남편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 사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남편도 무심한 자식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큰며느리도 그렇고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백화점 쇼핑 안 하실래요? 큰애구나. 백화점은 무슨. 됐다.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너 2달 있으면 출산인데. 백화점 같은 데 다니기는 힘들지 않겠어? 바쁘고 힘들어서 전화도 자주 못하더니 요새는 뭐 그렇게 아침마다 전화냐? 그냥 푹 쉬어라. 제가 쌀쌀맞게 굴자 아이들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주말에 과일에 굴비를 사들고 찾아왔더군요. 엄마, 아빠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해. 엄마가 심심해할까봐 내가 이렇게 왔잖아. 엄마 좋아하는 것도 사왔지. 나 오늘 엄마 옆에서 자고 갈래. 됐다. 나 안 심심해. 책도 읽고 TV도 볼 거야. 주말이면 네 신랑이고 놀러가는 애가 여기는 뭐 타러 왔어? 됐으니까 집에 가. 그리고 나도 과일하고 굴비 있으니까 니네 집 가져가서 먹어. 웬만해서 아이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 적 없는 제가 이렇게 나오니 자식들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하지만 제 섭섭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잘하는 것도 다 재산 때문인 게 훤히 보여서 제 자식들이지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가기 전에는 남편 몰래 애들 집에 가서 반찬도 챙기고 애들 해달라는 것도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자기만 아는 녀석들, 그렇게 키운 내가 죄인이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병원에 한번 제대로 안 온 게 너무 괘씸해서 완전히 거리를 뒀어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무슨 의논을 했는지 갑자기 아들들하고 딸이 다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니들이 같이 온 거야? 다들 바쁘지 않아? 가서 볼 일들 봐. 에이, 엄마 왜 그래? 맞아, 우리 바빠.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같이 왔는데 자꾸 가라고만 할 거야? 둘째 아들이 너스레를 떠니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 우린 엄마 어버이날 맞이해서 여행 가자고 하려고 온 건데 이러기 있어?
그러자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던 큰아들이 저한테 여행 관련 서류를 내밀더군요. 엄마,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아빠랑 스위스 가려고 했지? 그래서 엄마 외롭지 않게 우리가 같이 가려고. 이거 여행자 보험 서류인데 엄마 사인이 필요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엄마가 사인해 줘야 되거든. 됐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돈도 많이 드는데. 니네랑 다 같이 어떻게 간다는 거야? 엄마, 돈이 많이 들어서 유럽 바로 가는 거 못하고 미국 경유하는 걸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아.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고 좀 편히 살만하니까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려고 해.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응? 아이들은 저한테 잘 보여서 남편 유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게 뻔했어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희망 한 자락이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안 가도 된다고 사양했지만 아이들이 몇 번씩 찾아와서 권유를 했고 결국 저는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잘 생각했어. 유럽 가서 기분 풀고 오면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생활에도 활력이 될 거야. 우리 셋 다 어렵게 시간 낸 거니까 엄마도 심술 부리지 말고 우리랑 잘 지내야 돼. 라며 큰아들은 바로 여행 준비를 하라며 여행 가방 큰 것도 새로 사주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미리 짐을 쌓아놓으라고 어찌나 독촉을 하든지 저는 내키지도 않는 여행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여행 가방이 유난히 작더라고요. 3박 4일 정도에나 어울릴 만한 크기였어요. 수혁아, 너는 그 가방 갖고 되겠어? 열흘 동안 있다 올 건데. 아, 난 지금 별로 필요 없어. 옷도 입던 거 계속 입으면 되고. 라며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큰아들도 딸내미도 전부 휴대폰 문자만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다들 가족하고 일터와 소통을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움직이는 대로 저도 따라 움직였고 그렇게 비행기까지 타게 됐네요. 그리고 미국 공항에서 내렸을 때야 저는 제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려서 환승통로로 가려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서 서서 기다리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고 혼자 가방 하나 들고 멀뚱히 서 있는 저에게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붙이더군요. 저는 잘 못하는 영어로 서툴게 겨우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을 기다린다고 하니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한국 게임분이 저에 대해 조회하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 티켓은 여기까지예요. 유럽 환승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놀라서 그제야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안 받아서 딸한테 했는데 딸은 바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씨, 엄마 전화 받을 뻔. 바로 전화 꺼버렸어. 세연아, 그러니까 전화 꺼두라고 했잖아. 형도 전화 껐어?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영어 못해. 절대 한국 못 와. 여기는 한국인도 적은 미국 중부잖아. 그리고 새 녀석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고 그 다음 분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유로 화폐로 바꾼 5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신용카드는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될까봐 두고 온 건데 그게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한국으로 갈 비행기 표값도 안 됐어요.
공항에서는 저보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정 안 되면 한국 영사관이라도 가라는데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휴대폰 충전도 다 떨어져서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어두워진 공항을 나와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미국 여자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저 제가 아는 단어를 조합해서 더듬대며 한국인인데 한국에 갈 수 없다, 갈 데가 없다고 했네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저더러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는 몸짓을 하며 차에 타라고 했어요. 거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함부로 혼자 택시를 타기도 무서워 결국 저는 그 여자를 따라서 가기로 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빨간색의 4층 건물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복지관 같은 데였어요. 동양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더군요. 저를 데려온 여자는 거기 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곳 사람들은 저한테 방을 하나 내줬어요. 침대가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에 들어간 저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삼키느라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여보, 애들이 나 버린 거 맞지? 내가 지들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맞지? 애들이 그래서 내 사인 받아갔나 봐. 당신 재산 받으려면 내 도장 말고 사인도 필요하잖아. 여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키웠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잘못했나 봐. 너무 공부 가르치는 거에만 몰두해서 애들 인성이 어떤지는 생각도 못했나 봐. 여보, 나 무서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한국에 연락은 할 수 있겠지? 너무 무서워. 여보, 하늘에서 나 좀 지켜줘. 나 무사히 한국 갈 수 있게 끝까지 나 좀 보살펴줘. 그리고 저는 다음날 전화 한 통만 쓰자고 해서 겨우 기억하고 있던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하고 미국 시차 때문에 처음에는 통화가 안 됐고 몇 차례 더 걸어서 겨우 연결이 됐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요. 순영아, 내가 여기 유럽인데 내 핸드폰 충전기가 없어서 그러거든. 땡땡 법무법인에 박한영 변호사님 전화번호 좀 알아놔 줄래?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우, 애들도 다 충전기를 안 가져갔어? 거기 웬만하면 우리나라 충전기도 있지 않어? 그게 여기는 없네. 애들은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 저는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한 후에 나중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는 제 목소리나 말투가 좀 이상하다면서도 알았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아니, 부모를 외딴 곳에 놓고 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제가 직접 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제가 신고할까요? 거기서 한국 올 비행기표는 살 수 있으세요? 제가 사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변호사님. 저 일단 여기 좀 있어 볼게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녀석들한테 재산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일단 저에 대해 안다고 내색도 하지 마시고요. 뭘 어쩌시려고요? 그 낯선 데에 오래 계시면 병나요.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연락하게 됐잖아요. 저도 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거기 관리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서툴고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여기서 잠깐만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인지 책임자는 알았다고 끄덕했고 저는 그날부터 거기서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안 해본 일까지 하며 저는 미국 사람들 틈에서 영어를 배우게 됐네요. 제가 성실하게 3개월을 일했더니 책임자는 저를 부르며 이제부터 조금씩 저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식으로 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귀가 트인 영어로 어설프게 돈은 안 줘도 되니 나중에 저 한국 갈 때 비행기 값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서 꼭 갚을 거라고 각서까지 쓰고요. 그러면서 변호사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어머님이 직접 와야 된다고 둘러대긴 했어요. 그랬더니 여사님 계신 곳 찾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계속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가 갈 때 되면 갈게요. 나중에 저는 제가 선불폰도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다시 연락도 할 수 있는 걸 알았지만 일절 연락하지 않고 오로지 복지관 전화로 변호사와만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후에 저는 어느 정도 생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책임자를 만나서 이제 한국에 갈 때가 되었다며 제가 갖고 있던 유로 화폐를 먼저 건넸어요. 이건 전혀 모르는 저를 위해 방을 내주고 여기서 먹고 자게 해준 데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그리고 전에 말한 대로 한국에 가면 바로 비행기값 갚을게요. 그러자 책임자는 저한테 아예 비행기 티켓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 미리 비즈니스 클래스로 사뒀다면서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잊지 말고 다시 놀러 오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해서 정말 고맙다며 이별의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맨 처음 저를 공항에서 발견하고 복지관까지 데려다준 여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일부러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20살은 어린 서양 사람이 처음 보는 동양 할머니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너무 고마워. 저는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베키. 내가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거 다 베키 덕분이에요. 나중에 초대할게요. 그때 꼭 놀러와요. 그럼요. 꼭 초대해줘요. 건강히 잘 가고요. 저는 무려 1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보, 나 계속 지켜줘서 고마워. 나 다시 한국에 왔네. 나 미국에서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영어도 할 줄 알고 애들 상대로 머리도 쓸 줄 안다. 어쨌든 무사히 다시 당신이 있는 한국에 와서 너무 기뻐. 제가 펑펑 우니 승무원들이 걱정이 돼서 돌아가며 저한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승무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출국장을 나와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고향 땅을 밟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했죠.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여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돈 보내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마다하시고 뭐하러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 오셨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해줘도 제가 누굴 믿고 돈 송금을 받겠어요. 또 그런 신세 잘못 지면 괜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저 거기서 영어 배웠어요. 애들이 그러더군요. 저 영어 못해서 절대 한국에 못 온다고요. 그래서 애들 재산 못 받으면서 애도 좀 태울 겸 그냥 복지관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이 예약해준 호텔에 들어가서 며칠을 쉬었네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아이들을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죠.
저는 그제야 친구 순영이한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너무 놀라서 옷이며 화장품이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너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아무리 한국인이 적은 동네라고 해도 어떻게든 뒤져보면 한국 사람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었고. 나도 거기서 충격받은 것도 있고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고맙다니 무슨 그런 말을. 내 진작에 알았으면 이놈의 자식들 홍군형을 내줬을 텐데. 내가 오늘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깨끗하게 차려입고 택시를 불러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잠깐 들어봤죠. 자식들이 변호사한테 불만만 쏟아놓더군요. 아니, 엄마를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저희가 엄마한테 받아놓은 사인으로 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어떤 법조항이요? 그것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큰아들이 변호사한테 막 성질을 내며 따졌고 그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 사람 찾는데 아세요? 왜 미국이에요? 유럽 갔다가 어머니 잃어버렸다면서요. 근데 미국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러자 딸이 급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아니, 혹시나 해서 그러죠.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봤는데 못 찾겠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죠. 지혁씨, 수혁씨, 소연씨. 어머니 찾으라는 거 어머니 걱정돼서 아니고 재산 때문이죠? 진짜 어머니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차피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희가 재산 받고 시신이라도 찾아 묻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큰아들의 성난 목소리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 누구 시신을 찾아서 묻는다고? 어디 다시 말해봐라. 제 목소리에 자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들 진짜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딸이 먼저 입을 뗐어요. 어? 엄마가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오하이오주 영사관에서도 못 찾겠다고 했는데? 너네 나 유럽 데려간 거 아니었냐? 근데 왜 미국에서 나를 찾아? 그러고는 그동안 미국에서 배운 영어로 유창하게 쏘아붙였어요. 니들이 나 버리고 재산 차지하려고 한 거 다 알아. 천하의 못된 것들. 아버지 아플 때도 문병 한번 제대로 안 오더니 이제 너희 키워준 엄마도 늙고 쓸모없다고 재산 물려받는데 이용하고 해외에 버려? 이 무식한 것들아. 미국에 버리면 한국으로 못 오겠냐? 거긴 선진국이야. 무슨 오지도 아니고. 내가 진짜 혹 키웠지. 니들 내가 영어 못해서 한국에 절대 못 온다고 했지? 그 못하는 영어로 여기 변호사님하고도 연락하고 거기서 하루 세끼 잘 먹고 살았다. 아이들은 제 말을 대충 알아듣고는 아주 혼비백산을 하더군요. 먼저 둘째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엄마, 나는 그냥 형이랑 소연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잘못했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하, 둘째 오빠, 진짜 치사하게 나오네? 내가 뭘 하자고 해? 엄마, 나 오빠들한테 홀딱 넘어간 거야. 엄마, 나 계속 엄마 걱정 많이 했다고. 엄마, 나한테 화 안 낼 거지? 혹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풀어. 엄마 미안해. 응? 그러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큰아들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니들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엄마야. 엄마 몰라? 한 번도 우리 크게 혼내신 적도 없고 늘 우리 감싸주셨잖아. 엄마 항상 우리한테 너그러운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와줘서 고마워. 고생했지?
라며 제 손을 잡는 큰아들한테 저는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러자 큰아들도 다른 애들도 엄청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손찌검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너 아직도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내가 미국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영어 배운 줄 알아? 오늘 이날만 기다리면서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네 그런 사탕 발린 말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너 말 잘했다. 나 너네 한 번도 엄하지 않게 키웠어. 근데 그게 너무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다.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거.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알았다고. 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장에 한 말이 또 있거든? 변호사님, 그거 낭독해 주세요. 네, 여사님. 아내 유진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마음이 없을 시 아내 유진이의 뜻대로 한다. 나 니네 아빠 재산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너희 위해 모든 걸 해준 아빠 아프실 때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불효 막심한 놈들한테는 아까워서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다 기부하고 죽고 말지. 그러자 큰아들이 제 앞에 완전 엎어지더군요. 엄마, 안 돼. 나 빚이 많단 말이야. 지금까지 겨우 버텼어. 아빠 돈 못 받으면 난 끝이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둘째 아들하고 딸도 이어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나도 무리하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잃었어. 요즘 집사람이 나보고 돈 안 가져온다고 얼마나 바가지인지 몰라. 엄마, 나도 힘들어. 이러지 마, 엄마. 역시 니들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나 진짜 너희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러고도 외국에 버려지는 대접밖에 못 받는데 니네한테 뭘 더 하라는 거냐? 됐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저는 자식들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자식들이 쫓아나와 매달리고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자식들 모르게 이사를 했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변호사 말로는 큰아들은 파산을 했고 둘째는 이혼 위기에 딸아이는 애들 레슨하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생겼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크게 당해서인지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 유골도 자식들 모르는 대로 옮기고 저 혼자 조용히 지내며 가끔 남편만 만나러 가고 있어요. 남편과 여행 다녔던 곳들을 다니며 추억을 되새기고요. 가끔 그런 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자식들을 볼 때도 있지만 저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네요. 자식들한테만 너무 올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너무 내 인생 다 바쳐 아이들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해요. 내 행복과 권리는 내가 지켜야지 자식들도 그걸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들, 가족과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